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그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독돼가지고 계속 그 지식 채널을 막 봤던 그 기억이 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먼저 2005년도에 처음에 지식 채널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연출하게 된 계기는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막 연출하고 싶어서 연출했던 게 절대 아니라 프로그램 이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 제가 그때 편성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새롭게 만들게 되는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할 생각이 없냐라고 당시 같이 이제 일을 하던 편성팀장님,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연출하면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 라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이 처음 세팅될 때의 기획 의도에 사실은 저는 큰 고민 없이 충실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이야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고 칭찬을 해주시지만 사실 처음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EBS 채널 이미지가 너무 교육 혹은 수능 아니면 어린이 이런 거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쉽게 얘기해서 채널 이미지를 좀 성인 교양방송국으로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짧은 이유도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는 시간에 즉 정시에서 출발해서 50분의 프로그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광고 뭐 이것저것 나가는데 그때 쫙 넣어서 채널 돌리다가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잘못하고 EBS에 이제 멈추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그러다가 약간 순간 보다 보면 약간 지식을 어떻게 여러분이 눈에 쏙 들어오게 특히 형식적으로 잘 포장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고 따라서 저는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빠른 편집 스피드라든지 자막이 지금이야 이제 뭐 지채널 같은 편집을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하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모든 자막이 화면 바닥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걸 화면 위로 끌어올려서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지금은 막 더 짧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지식 채널이 보면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죠, 오히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네, 막 노래는 음악대로 막 나오지, 자막은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화면은 번쩍번쩍하는. 그 이유는 채널을 돌리다가 그 정도는 해야 멈추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송은 1초당 사진으로 한 30장 정도 찍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돌리면 300장을 찍을 수 있죠. 그리고 틀 때 30장 속도로 돌리면 초슬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꾸로 저속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초에 한 장씩 찍는다거나 1분에 한 장씩 찍고 나중에 정상 속도로 돌리면 막 엄청나게 막 아침부터 밤 해 뜨는 게 막 이렇게 해가 막 이런 거 그거는 거꾸로 저속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또 재밌어 하시네. 기술적인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싹 다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각각 영상들이 내용이 다시 말해서 이제 지식 채널이니까 뭔가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맥락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든 이걸 다 넣어야지 채널 돌리다가 멈출 것 같으니까 억지로 1초 동안 일어난 일 이러면 고속 촬영이니까 대충 다 되겠지 라고 해서 제목을 그냥 1초로 지었습니다. 일단 지어놓고 영상에 맞게 억지로 갖다 지식을 막 집어넣는 거죠. 왜? 지식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총알 날아가는 거는 뭐 1초 동안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 뭐 이러면 그럴싸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안 했지만 최소한 EBS를 꾸준히 보던 분이나 혹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의가 있는 분들은 뭐 신선하네
이런 평가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좀 으쓱해지기도 하고, 또 제가 그때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30대 초반이어서 또 방송국에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됐던 때예요.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EBS 내부에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막 시사를 했죠. 원래 시사 잘 안 하거든요. 욕 먹으니까. 근데 저는 막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도 같이 몇 번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시니컬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초 동안 총알이 700몇 미터 날아가면 뭐 어쩌라고. 아마도 그거는 처음에 그 영상을 볼 때는 영상이 너무 신기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의미에 대해서 너무 공백이 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미를 좀 채우면 되겠지 라고 저는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동안 EBS 방송국을 다닌다면서 나도 교양 프로를 잘 안 봤을까? 그러면 내가 보지 않았던 교양 프로는 꼭 EBS 교양 프로였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KBS, MBC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어떤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됐어요. 아마도 그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누군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아무리 저에게 그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떠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자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그렇다면 내가 지식의 내용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그런 태도를 좀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소 즉흥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즉흥성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작가분한테 이런 문제가 없는 지식을 1초와 관련돼서 한번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찾아온 어떤 지식들, 1초와 관련된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 한 문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문장을 기존에 있던 지식 채널 첫 번째 편인 1조 편의 맨 마지막에다가 딱 꽂아놓고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을 그 한 문장까지 가도록, 즉 그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그 문장이 최대한 돋보이도록 첫 번째 편을 방송을 하고 나서 예상과 달리 피드백이 굉장히 강렬했고요. 그 덕에 지식 채널 2는 무려 10년이 넘어도 유지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됐죠. 방송 프로그램의 생명력이 길어야 보통 3년이거든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프로그램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게 지식 채널 2가 있고요. 무한도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식 채널 2가 첫 번째 편이 이렇게 우여곡절 또 좌충우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 그 자체의 권위나 뭐 이런 거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 좀 더 선 애티튜드,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색깔을 띤 프로그램이 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지식 채널 2는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카테고리인데 그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사실은 제한 없이 모든 걸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느낌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소외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의 어떤 자신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소외되는 뭐 그런 걸 흔히 이제 뭐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개인의 외부 상황에서의 소외와 한 개인 내부 상황에서 소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연출자로서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건 제가 지식 채널을 만들기 전에 연출했던 프로그램들로부터 제가 얻었던 경험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연출자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의 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든 연출자는 이전에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연출했던가에 따라서 다음에 만드는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테크닉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했던 경험들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효도음이 0700이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미래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모습을 촬영한 이후에 스튜디오에 와서 그분들의 어려운 모습을 MC가 소개하면서 화면 좌상단에다가 전화번호를 띄우면 여러분들께서 통화를 해주시면 뭐 옛날에는 이제 1,000원이었고 이제 지금은 올랐습니다. 2,000원. 앞으로는 이제 3,000원으로 오르겠죠? 예.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현장을 가서 제가 굉장히 크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의 어떤 정도가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심각하게,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상상하던 거에 비해서도 너무 심각하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고되고 힘들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쌓여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의 상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방이 차갑고 겨울에도 밥을 못 해 먹어서 이웃에서 주는 집을 떠올리고 가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안진뱅이 할아버님과 오랫동안 사셨던 할머님이 자기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님 변을 마당에다 3년째 던졌다던가, 그 변을 그 집 개가 먹는다거나, 컨테이너 박스 근처에 사신다 그래서 그럼 촬영을 잘 해야지라고 가면 사회복지사분이 딱 잡아요. 거기 사시는 여자분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변을 봤으니까 똥 밟지 말라고. 이런 식의 수준들이 매번 반복되면서 제가 계속 쇼크를 먹은 거죠. 2003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있던 상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30년 정도 제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 밖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소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그냥 사전적 정의로 들었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라고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언론이 과연 제대로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 사람들이 단순히 저런 어려운 분들한테 무관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무관심하려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대충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소외 문제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 지식 채널에 소외 문제가 이제 주요 하드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고민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미래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우연히 동대문운동장 안에 들어가게 되고, 동대문운동장 안에 청계천 노점상에서 노점상을 하던 수많은 분들이 동대문운동장 반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걸 보고서 그제서야 이제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연히 동대문운동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수의 노점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들의 행색이 너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느니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걸 비유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쌍용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분들이 이후에 겪는 고초는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쌍용차가 훨씬 긴데 그건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근데 이제 그 정도에만 그치더라도 제가 그렇게까지 안타깝다, 언론 제대로 보다, 이 정도 끝냈을 텐데, 문제는 동대문운동장하고 저하고의 인연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운동장에서 하는 야구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경기를 보려고 저는 토요일 학교 파하면 집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동대문운동장은 뭐랄까 꿈의 구장 비슷한 거죠. 아주 개인적으로. 맞아, 참 어렸을 때 그러면서 머릿속에 제가 뭘 떠올렸겠어요. 녹색 잔디, 빨간색 스탠드, 야구복을 입은 프로 선수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선수들.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와 있는지를 제가 언제부터 여기 왔는지를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오신 이후의 기간에도 제가 앞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막 자살을 하고 막 이러는데 1m 콘크리트 벽 밖에서 제가 아름다운 잔디를 떠올리며 담배를 피웠.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이게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왔고 내가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식의 전환인지를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 영향은 이후에 만들어지는 지식 채널에 굉장히 강력하게 끼쳐지게 되고 지식 채널을 보면 아시겠지만 심리학 아이템이라든지 특히 인식론과 관련된 아이템, 그 인식론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과 관련된 아이템이 상당히 많다는 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것은 제가 방금 했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연히 거길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일생을 사는 저의 삶 속에서 청계천 동대문 운동장 안에 청계천 노점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저에게 리얼리티가 되죠.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동대문 운동장 사안에서는 그렇게 누가 만들어줬죠? 언론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죠. 맞나요? 그래서 결국은 저의 인식과 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언론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지채널을 만들면 출발하게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아이템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를 모르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질문을 들어보면 이제 알 거예요. 혹시 헬렌 켈러가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했는지 아시는 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손만 싹 들어보세요. 얘기나 마시고 손만. 한 분, 두 분. 그런데 헬렌 켈러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죠? 20살 때 죽을 때까지를 여러분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걸 몰랐으니까. 하지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20살 때까지만 알게 되면. 20살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제외한 이 부분만 알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스토리 안에서의 메시지, 맥락을 여러분은 헬렌 켈러 스토리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뒤쪽의 이야기가 이것과 충돌할 경우에 헷갈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앞쪽의 이 이야기만 받아들였을 때가 여러분이 좀 더 속이 편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속이 편한 이유가 기존의 가치관을 강화시키는 것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제가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했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헬렌 켈러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뒤를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진실을 깨달았고 생각이 변할까?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프레임이란 걸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헬렌 켈러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설방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극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걸 통해서 누군가 조카라든지 아이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뭐죠? 참고 인내해서 극복해라.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보여주는 보수적 스탠스의 가장 스탠다드한, 이거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보수적 사고도 있고 진보 사고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에게 닥쳐온 거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헬렌 켈러의 일부는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 이야기는 신화가 가진 특성, 또 신화가 어떠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예라서 지휘 채널에서 제가 만들진 않고요. 같이 그때 연출했던 선배 PD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헬렌 켈러는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이름을 끼워 놓는다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아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 지점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결 지점을 자극을 하면 이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매우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쳐보죠. 그 사람이 하필 언론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할 때 헬렌 켈러처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저는 대학교 때 배웠던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거의 너무나 초보적인, 저는 신방과를 나왔는데 개념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의제설정 이론이라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 중에서 언론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그거를 의제화한다. 요즘 같은 뭐가 있죠? 언론이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뭐가 있죠? 국정감사? 예, 국정교과서. 예. 또 예? 노동개혁. 예.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이후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국정교과서나 노동개혁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지 여론조사로 결정되지도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는지는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학력을 쌓고 박사가 되더라도 이 분야와 관련돼서 공부를 안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맥락에서 의제 설정을 할 것인가, 또 기존에 어떤 거에 대해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론이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인지언어 심리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자신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제 세상의 대중들에게 유명해지게 되고 회자가 됩니다. 그 책의 내용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언어에 연결되어 있다. 네. 두 번째,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세 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프레임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거짓말이라고 해도 프레임과 맞으면 받아들일 것이다. 마지막, 그럼 이 이상한 거는 무엇이냐? 엉뚱한 결론입니다. 진화의 결과물이다. 거꾸로 설명해 볼게요. 왜 진화의 결과물인지.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자꾸 어머님이 저한테 엄마라고 해보라고 시켜서 제가 그거를 듣고 그냥 흉내를 냈다고 치죠. 그 상태는 뭐죠? 아무한테나 다 엄마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마한테만 엄마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엄마만 엄마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성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맞나요? 두 번째, 가족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얘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꼬마가 제가. 그러면 거꾸로 엄마라는 말에 가족 개념이나 성별 개념이라고 한 프레임이 어떻게?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아이는 엄마라는 말을 이해한 것이죠. 맞나요? 얘가 정육점 가서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아저씨와 병원에 가서 흰 가운 입는 의사를 구분하려면 최소한 병원, 의사가 존재하는 병원이란 개념 단위와 여기 정육점 아저씨가 존재하는 후축관이라고 하는 개념 단위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냥 의사, 엄마지만 그 뒤에 뭉쳐있는 프레임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처럼. 이 프레임은 단지 구분하고 정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죠?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선악 개념, 도덕적 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나눔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 뭔가를 쪼개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드실 생각이 아닐걸요? 아, 그것도 선하고 뭐 좋은 거고 뭐 기부, 그죠?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단어들에도 가치 판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별, 그냥 뭐 헤어진 땡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판단까지도 특정 언어를 특정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누군가가 그렇게 언어를 붙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들이 언론인들이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와,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평소에는 자동으로 도는 걸 방치하다가도 한 번씩은 매듭을 질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뭐야? 내가 프레임 한번 보겠어. 이럴 때 프레임이 깨지거든요. 예, 머리가 아파오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청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지채널 2를 만들면서 저 역시도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동대문동장에서 느꼈던 쇼크를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찾다 보니까 프레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접하게 된 거죠. 여러분께서 강연 나갔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예들을 들어드려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언제 강의부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이제 대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태안이 기름 유출 사고가 하나 있고요. 하나가 IMF 외환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태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프레임.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거 대보세요. 바닷가, 물소리, 뭐 조개, 맨손 어민들 이런 이미지 쫙 떠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름이 붙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 코팅이 쫙 되죠. 그죠? 기름 유출까지 붙으면 그죠? 예. 사고하고 사건은 뉘앙스가 어떻게 다르죠?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것 같아요. 사고는 약간 자연재해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조어가 딱 돼갖고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딱 오면은 어려운 그 어민들이 이렇게
맞나요? 실제로 그런 이미지를 방송에서 엄청나게 내보냈습니다. 이 언어에 가장 적합한. 그러면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관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프레임에는. 즉 맨손 어민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 가서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갔죠. 제가 글자 하나만 바꿔볼게요. 삼성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아무 설명도 안 할게요. 자원봉사로 가실 분. 왜? 삼성이 미워서? 아니죠. 관계가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삼성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삼성을 도와준다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짓는 조어가 이런 방식이에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어디서 압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심지어 세월호 사고가 참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래서 보거든요. 무슨 사건이라면 일부러. 상당수 언론들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하고 적은 데가 많았어요. 한 반나절 하루 정도. 그래서 저는 진도로 뭔가를 몰아가겠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 유병언으로 몰았듯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 당하다 보니까 왜 세월호 임을 빼냐고 막 항의가 있었고 일부에서 세월호 참사로 이제 픽스가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IMF 회원이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는 이로 인해서 책임이 묻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분석해야 꼭 벌 주자는 걸 떠나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것을 논의하고 세팅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건들은 그런 제대로는 조어가 안 되고 프레임이 엉뚱하게 붙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마 제가 제 채널을 연출하지 않았다면 제가 굳이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픽션을 훨씬 더 좋아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분야로 왔을 때는 저는 모든 다큐멘터리는 결국 진실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꼭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저널리즘도 그렇잖아요. 그럼 과연 진실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고정되거나 단 하나의 유일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특정하게 의도적인 혹은 의도적이진 않지만 관습적으로 누군가 했던 것이 그냥 이어져 내려온 그런 프레이밍들을 그걸 받아들이는 정보 수용자가 눈치챌 수 있을 때 그 진실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제 채널 5분짜리 만들면서 참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한 사람의 생각이 곧 우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매스미디어가 힘이 강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의 선택과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 의지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참고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제가 미니다큐에서 만들어서 주장했던 내용은 왜냐하면 조지 레이코프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 저는 경제민주화는 내용은 거세되고 경제민주화 내용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김종인을 리프레이밍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여러분이 경제민주화란 말을 들을 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망설이셨죠. 근데 매스미디어에서 내용과 링크를 걸어서 나오지 않고 계속 김종인 사진을 심지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조차도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경제민주화를 어떤 후보가 할 것이냐는 경제민주화 내용을 전혀 모른 채로 김종인을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로 결정됩니다. 이게 일종의 리프레이밍입니다. 리프레이밍.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건 제 알 바 아니죠. 여러분 자유리다니까. 계속 그냥 경제민주화, 김종인, 그럼 사람들이 이거는 이 교육열도 높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심하라는 표현을 좀 더 순화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프레임은 무언가를 믿을까
믿지 말 것인가 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셔서 생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누구를 믿을까 누구를 안 믿을까라는 것은 어느 쪽을 믿든 안 믿든 믿음이란 프레임 안에 있잖아요. 저는 종교를 제어하고 그 프레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상에서는 벗어나세요. 예.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프레임으로 잡고 본인을 이동시키는 것 그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